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301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는 이제 재산세 납세무자가 나와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 재산세는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죠. 한 번만 내는 겁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납부하는 겁니까? 매년 내야 되는 거고, 그때 이제 6월 1일이라는 그런 과세 기준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일 현재 시점에 소유자가 누군지를 확인을 해서 누가 확인하냐면 시군구가 확인합니다. 그러면 시군구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 확인하는 서류가 있어요. 이 서류를 우리는 공공대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토지대장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건축물 대장. 그러면 이런 대장을 작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적법상에서는 뭐라 하냐면 소관청에서 과세 목적으로 재산세 등의 과세 목적으로 관리하는 공적인 장부 서류를 대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장에 누구누구누구라고 이제 써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써져 있어요. 뭐 토지면 이제 공시지가 얼마 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시면 그냥 인터넷 검색하셔서 뭐 토지 대장 치시면 이제 그 샘플 그림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런 대장에 누구 건지를 이제 확인을 해서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였습니까? 고지 납부되는 지방세였습니까? 고지 납부되는 지방세였었죠. 그러면 고지 납부되는 것을 우린 네 글자로 보통징수라고 표현했었죠. 보통징수한다. 그렇죠? 그래서 고지 납부를 해주는 거죠.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거를 네 글자로 우리는 뭐라고 했었죠? 보통징수라고 했었죠. 보통징수. 보통징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격을 이제 확인하면 이 확인된 가격을 우리는 시가 표준액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시가 표준액이 있고요. 그런 시가 표준액에다가 곱하기 여기다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우리가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주자. 그럼 비율을 곱해주고 나면 이게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 앞에다가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돼서 이거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가 발부가 되고 납부가 된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네 글자로 보통 징수라고 얘기하죠. 보통 징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 계산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납세무자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납세무자가 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고지의 책임이 시군구한테 있거든요. 시군구한테. 그러면 이게 뭐 홍길동 씨가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라면 이 홍길동 씨가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매매 등의 소유권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 그런 사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어떡하냐? 납세무자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납세무자를 판정하는 것이 좀 매우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납세무자가 왜 중요하냐? 소유권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납세무자를 판정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만약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를 하는데 이때 매매가 되는데요. 매매는 2015년도 뭐 5월 2일 날 매매가 되고 또 이제 매매가 돼요. 이 경우는 2015년도 7월 10일 날 매매가 됩니다. 그럼 소유권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갑에서 을로. 그렇죠? 갑에서
을로 바뀌고 을에서 병으로 이제 소유권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라는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토지라는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은 토지의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고지서를 발송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죠. 왜냐면 이분도 소유를 하고 있었고, 이분도 소유를 하고 있었고, 병도 소유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에게 고지하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갑, 을, 병 3분의 1씩 고지서를 발송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납세무자 단수거든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럼 한 사람한테만 고지서를 발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사람을 누구로 정하는지는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시험문제 잘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납세문자를 판단하는 나름대로 기준 날짜가 필요하겠죠. 그 기준 날짜를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죠? 몇 월 며칠이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6월 1일 현재라고 했었죠. 네, 6월 1일 현재. 6월 1일 현재 시점에 소유자가 누군지를 따져보자. 이런 얘기예요. 6월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6월 현재 소유자는 갑도 될 수 있고 을도 될 수 있고 병도 될 수 있는데 당연히 6월 현재니까 을한테 고지서를 발송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을한테 고지서를 발송하자. 왜? 중간에 매매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요. 네, 그러면 요 을을 우리는 요 6월 1을 우리는 과세 기준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고 그래요? 과세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준 날짜 시점에 소유자한테 고지하자. 이런 얘기예요. 소유자한테 고지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납세문자 판정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제 이런 날짜를 가지고 따졌을 때 5월 2일 날이에요. 그럼 5월 2일 날이 잔금이 치러졌습니다. 잔금, 5월 2일이 아니라 만약에 2일은 그래도 괜찮은데 5월 28일 날 잔금이 치러졌어요. 잔금은 치러졌는데 잔금 치르자마자 바로 등기를 할 수 있지만 등기 시정이 늦어진 거예요. 일정 등기 시정 기간이 있으니까요. 잔금 치르고 나서 우리가 등기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누구한테 고지할 것인가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등기가 안 넘겨져 있기 때문에 대장상으로는, 토지 대장상으로는 누구 걸로 돼 있어요? 을 걸로 돼 있을까요? 갑 걸로 돼 있을까요? 지금은 잔금은 넘어갔지만 등기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갑 걸로 표시가 돼 있겠죠? 그렇죠? 갑 걸로. 그러면 이걸 이제 공부라고 했어요. 공부. 공부상으로는 이게 갑 걸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넘어갔잖아요. 잔금이. 그럼 실제로는 이게 갑 거예요? 을 거예요? 을 걸로 취득이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 따질 때,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를 따질 때 어떻게 따졌었죠? 잔금 기준이었었죠. 그래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렇게 했었죠. 잔금일로부터 60일. 그러니까 이 잔금 날짜가 좀 중요했었어요. 그러면 잔금 날짜가 28일 날이면 취득이 된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을 거라는 거죠. 왜? 28일부터 잔금이 나왔으니까 28일부터 읊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6월 현재도 읊게 돼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공부와 실질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누구를 납세무자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조세, 국세나 지방세 부과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세나 지방세를 부과할 때 대표적인 원칙이 뭐냐면 실질과세 원칙이란 말이에요. 실질과세 원칙이죠. 실질과세. 즉 형식주의가 아니라 실질주의에 따라서 과세한다. 이런 거죠. 형식주의가 아니라 실질주의에 따라서 과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갑 겁니까? 을 겁니까? 그렇죠. 을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럼 을한테 고지서가 발송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을을 우리는 6월 1일 현재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납세문자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납세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소유권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실제 소유자라는 것을 당사자 간에 확인이 되지만 잔금을 28일 치렀다라는 것을 해당 구청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둘이서 뭐 잔금을 뭐 커피숍에서 줬는지 아니면 그냥 뭐 어디서 그냥 뭐 인터넷 뱅킹을 했는지 이걸 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주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을 때는 이거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갚게 아니라 을 겁니다 라고 신고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는 이제 6월 1 플러스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공부상 소유자한테 고지서를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한테 고지서를 발송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잘못하면 잘못 고지서 날아가잖아요. 가밭대 고지서 날아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땅이 있는데 이 땅이 후지모토 땅이에요. 후지모토. 이런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이 뭐냐면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 명의로 돼 있든가 아니면 뭐 그 당시 이제 창씨 개명해가지고 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일본 사람 명의로 개명을 한 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후지모토가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겠다. 이게 1929년생인데 이분이 일본 가가지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그러면 이때는 이런 땅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고지서를 발송할 거냐, 포기할 거냐 이거예요. 절대 과세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소유권의 귀속이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누구한테 고지서를 발송할 것인가 이런 거죠. 후지모토는 누구한테 고지서 발송할 것인가. 그러면 귀속이 확인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공부상 소유자도 모르고 사실상 소유자도 확인이 안 된다 이거예요. 공부도 확인이 안 되고 실제로도 확인이 안 돼요. 근데 보면은 이 후지모토 땅을 누군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이때는 후지모토가 확인이 안 되니까 사용자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을 뭐 개간을 해서 뭐 농사를 짓고 있다든가 그러면 이 사용자한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사용자한테. 그러면 사용자가 누군지 확인해서 고지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는 납세문자가 사용자가 돼요. 납세문자 누가 돼요? 사용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후지모토 씨 같은 경우는 사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 사용자한테 고지하는 근거가 뭐냐?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재산세 특징에 보면은 재산세는 수익세다. 다른 말로는 이제 응이익세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응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익을 누리는 자가 내는 세금을 응이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누리는 자가 내는 것을 응이익. 그러면 요 사용자가 만약에 뭐 홍길동이라고 한다면 이 홍길동 씨가 이 땅을 자기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유하면서 농사를 지면서 수익을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세금을 고지하겠다 이겁니다. 이 땅 때문에 당신이 수익을 얻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같으시면 내 것도 아닌데 뭐 논리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내? 그럼 세금 납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십니까?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내가 계속 사용하면서 전세를 내면은 우리 민법은 이런 거 있잖아요. 시효가 지나면 일정 시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의 효력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취득이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시효취득이란 말이에요. 시효취득. 그럼 시효취득하면 된다 이거죠. 시효취득. 그럼 시효취득한 자에게 고지하자. 시효취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잘만 하면 내게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게 한 20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20년 있으면 내게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뭐 터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세권자가 있죠. 과세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죠? 납세무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납세무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청한테 있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과세권자는 부동산 소재지, 소재지가 바로 납세지가 됩니다. 소재지인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시군구가 주체가 돼서 고지합니다. 그리고 납세무자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기준일은 이제 6월 1일 현재죠. 6월 현재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내자. 그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하면 공보상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소유자한테 고지하자 이런 얘기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이렇게 공동 소유하는 것을 공유재산이라고 하죠. 이런 공유재산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가 낸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등기부를 다 그러면 지분이 갑의 지분이 6이 있고 을의 지분이 4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지분권자한테 고지하자 이런 얘기예요. 네. 다만 지분 표시가 없다. 지분 표시가 없으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없다 이거죠. 지분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죠? 균등한 것으로 본다. 균등이면 이제 5대5로 본다 이거죠. 5대5.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의제 납세무자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이때 신고는 이제 소유권 변동 신고입니다. 소유권 변동 신고다라고 그래요. 소유권 변동 신고. 이런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고지하자. 네,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고지하자. 네, 이런 겁니다. 실제 소유자를 알 수가 모르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 사람한테 잔금 지급했다. 이걸 알려줘야지 우리가 되는 거지. 알려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무상 소유자한테 고지한다 이거죠. 그래서 공무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쭉 따라 내주시면 7번입니다. 나머지 2, 3, 4, 5, 6은 좀 설명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기본서 나오면 기본 강의할 때 설명하고요. 지금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요. 네. 자, 7번에 보시면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이라고 되어 있죠.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후지모토시다 이거죠. 그럼 후지모토가 누군지 어떻게 아냐 이거지. 그렇죠? 확인이 안 돼 도저히. 그러면 이 땅을 점유하면서 쓰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용자한테 고지서를 보낸다. 그 근거는 우리가 재산세는 수익세다. 그리고 응익세다. 그렇죠? 수익을 누리는 자가 낸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런 걸 응익세, 수익세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네. 자, 대충 그러면 여러분들 감 잡히셨나요? 납세무자. 그 납세무자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 아주 자세하게 뭐 이럴 땐 누가 낸다 돼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 정도만 알아두시죠. 납세무자는 우리가 공보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중간에 뭐 매매 등의 또는 증여 등의 상속 등의 사유가 없었으면은 그런데 이렇게 소유권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이렇게 중간에 바뀌면 납세무자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 납세무자를 정해주는 기준점, 기준 날짜가 있어야겠죠. 그 기준 날짜가 6월 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 시점에 소유자한테 고지하자. 그러면 그 소유자를 갑으로 할 것인가, 을로 할 것인가, 병으로 할 것인가가 되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고지서를 발송해라? 을한테 고지서를 발송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이거는 6월 1일 현재 시점으로 따져보자 이거죠. 네, 그래서 되고 다만 이제 이렇게 잔금 등의 지급이 있어서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나면 변동 신고를 해주면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보상의 소유자한테 고지하자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소유자와 공보상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이때는 실질적인 소유자한테 고지하자. 다만 이런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면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보상 소유자한테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세를 해야 되는 이제 대상물이 있겠죠. 그 대상물을 잠깐 취득세랑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 배웠던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10가지가 있었습니다. 10가지. 그 10가지가 뭐가 있었죠? 토지가 있었고요. 토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가 건축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가 주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있었고요. 선박이 있었고요. 항공기가 있었고요. 기계 장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어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업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회원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목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갑니다. 토지부터 임목까지 10가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0가지를 취득을 하면 내라. 이런 얘기예요. 10가지.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여기서는 주택이 건축물 들어갑니다. 그럼 10가지.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 광학권, 어업권, 회원권, 임목. 10가지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 10가지. 그러면 이 취득한 이 물건 10가지를 다 재산세를 내는 건 아니고 이 10가지 중에서 재산세 부과 대상물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그러면 그 5가지는 뭐가 있냐면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토건, 주선항 5가지 있습니다.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 같은 거는 안 됩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승용차 같은 차량 있으시겠지만 그런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동차세를 내시는 거거든요. 자동차세.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차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차세를 내는데 재산세를 또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주택, 선박, 항공기 그 5가지 재산에 대해서만 소유하고 있을 때 세금을 부과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재산세라고 표현하고 있죠. 5가지를 재산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그 과세 대상의 부동산에 보시면 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건축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가 기타에 보시면 선박, 그다음에 항공기가 있습니다. 5가지. 그렇죠?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 네. 그러면은 토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법 시간에 토지만 쭉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다음에 건축물은 부속 토지와 구분해서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고 주택은 부속 토지와 통합해서 과세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그 취득세에서는 어떻습니까? 취득세에서는 그냥 건물로 돼 있죠. 취득세에서는 그냥 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와 보니까 재산세는 건물도 있고 주택 이렇게 둘로 쪼개지고 있죠. 그렇죠? 이 건물이 그냥 건물하고 주택 이 2가지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주택 나는 이 이유가 뭐냐?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럼 주택도 엄밀히 말하면 건물이거든요. 건축법상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뭘까요? 이거잖아요. 건축법 이제 공부하시면 나오는데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왜 이렇게 2가지로 나눠놨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죠. 만약에 이제 상가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 있으면은 상가 건물 그다음에 대지 지분 이렇게 됩니다. 상가 건물 대지 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 대지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대지가 상가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대지 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물분 재산세가 고지가 될 때도 있고요. 토지분 재산세가 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과 대지 지분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 주택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대지가 있으면은 주택 건물 부분의 가격과
그 다음에 대지 지분의 가격이 따로따로 과세가 될까요? 통합해서 과세가 될까요? 예, 통합해서 과세가 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통합해서 과세가 돼요. 통합해서 과세가 됩니다. 통합해서 과세가 된다. 네, 건물 가격과 대지 지분 가격을 이렇게 합산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세 방식이 말 그대로 과세하는 방식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과세 방식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릅니다. 그런데 과세 방식이 다른데 이거를 뭐 취득세처럼 똑같이 이 건물 안에 주택을 집어넣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응? 건물은 지금 방금 본 대로 건물과 토지가 이렇게 구분해서 과세가 됩니다. 납기도 틀려요. 건물은 7월 달에 거기서 날라오고 대지는 9월 달에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분 전세 여름에 한번 내고 토지분 전세가 또 한번 날라오는 거죠. 하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대지 지분이 통합해 가지고 이게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더 좀 간단하죠. 이게 그렇죠? 계산이 통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좀 번거롭습니다. 건물 따로 계산해야 되고 대지분 따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과세 대상의 특징이 있다면 토지 건축물 주택을 따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 근데 취득세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되게 헷갈리겠죠. 여기서는 뭐 그런 거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나는 이거 뭘까?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02페이지 가보시면은 이제 토지의 구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토지의 구분도 우리 시험에 아주 매우 출제가 잘 됩니다. 근데 이 토지의 구분을 잘 이해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공법을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법적 이해가 잘 안 돼 있으실 겁니다. 이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동안은. 왜냐면 이제 공법이라는 것이 주로 인허가와 관련된 법규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가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그때 가지고 이 용어적 의미를 왜 이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지, 왜 분리가 되는 건지, 왜 합산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려면 이제 공법을 좀 들어놓으셔야 돼요. 특히 이제 국토 처음 배우시는 그 국토의 어쩌고 법이 있습니다. 보통 국계법이라는데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적이 뭐고 이런 걸 좀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용어적 그러니까 분리와 합산 토지의 기본적인 용어적 개념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토지에 보시면 거기 분리과세 토지, 별도 합산 토지, 종합산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어적인 뜻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에 상세한 토지, 이거 왜 별도고 왜 종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제가 우매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땅이. 그러면 아마 교수님 그거에 당연히 땅이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적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적지는 않다고요. 많지는 않은데 적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땅 전체의 70% 정도는 매산자, 영어로는 마운틴이라고 그러죠? 네. 예, 즉 임야라고 하죠. 임야. 지목이 임야예요. 그러면 알다시피 이 임야에다는 함부로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함부로 건축 행위를 못 하죠. 그러니까 개발 행위에 엄청난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인허가 받기가 어렵죠. 여기다는 함부로 건축할 수 없어요. 그러면 건축을 할 수 없고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은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산림을 훼손해서 자산의 가치를 늘려야 되는데 산림을 훼손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나머지 그 임야가 아닌 땅들, 요 나머지 땅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의 땅도 우리가 뭐예요? 정부에서
또는 대기업에서 갖고 있는 땅들이 많잖아요. 그럼 나머지 땅 가지고 이 유민족 가지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땅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땅이 모자랄 수밖에 없으면 당연히 우리가 뭐예요?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은 한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수요 곡선이고 이게 공급 곡선 이렇게 배우시죠? 아마 이 그림만 봐도 아찔아찔 하시죠? 그러면 이게 수요가 늘어나 공급은 딱 정체되어 있는데 수요가 이렇게 점점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균형 가격이라고 하죠. 균형. 이런 균형 가격. 그럼 가격이 올라간다는 부동산 가격이.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는 이걸 좀 규제해야겠다. 이런 논리에 따라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규제를 해야 될 땅과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될 땅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규제를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만들어 놓은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지은 거냐면 합산해서 과세를 하면 규제가 된다 이거예요. 토지를 그러면 합산합시다. 그러면 토지의 필지가 여러 필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 여러 필지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합시다 이런 거예요. 합산해서 과세합시다. 그러면 합산하면 왜 규제가 되느냐? 즉 합산되면 될수록 세율을 이렇게 올리겠다 이거예요.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을 올리자 이거예요. 그러면 합산되면 될수록 우리가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을 점점 더 올리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합산토지다라고 합니다. 합산토지. 네, 합산토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규제가 되지 않는 땅은 뭐냐면 규제가 되지 않는 땅은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분리시켜서 과세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분리과세 토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지 중에는 합산되는 토지도 있지만 분리가 되는 토지도 있습니다. 그럼 분리과세 토지는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고 합산 토지는 규제를 받는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세율이 늘어가는 것이고 분리과세는 합산해서 배제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합산되는 토지 중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합산되는 토지 중에는 두 가지가 뭐냐면 종합합산 토지가 있고요. 하나는 별도 합산 토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합산, 하나는 별도 합산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종합합산 토지는 우리가 나대지라든가 잡종지라든가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을 종합합산이라고 표현하고요. 별도 합산은 영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영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을 별도 합산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는 끼리끼리 합산하는 거고 종합은 이제 비사업 토지가 되겠죠. 자,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을 별도 합산, 이런 것을 종합합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왜 규제하느냐? 얘는 당연히 아무런 개발 행위도 하지 않고 하니까 이거는 규제하는 거지만 얘는 왜 규제하느냐? 얘는 영업용이야. 영업용 왜 규제하냐면 모자라요. 땅이 모자라요. 땅이 모자라기 때문에 규제하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땅이 모자라요. 왜? 상가 토지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상가 택지 같은 거. 땅 모자라거든요. 그렇죠? 왜? 상가 택지 분양받으면 바로 건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택지 분양받아서 거기다가 건물 지어서 분양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무슨 과세를 한다? 합산 과세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합산 과세라고 한다. 네, 여기에는 우리가 종합합산도 있고 별도합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토지 구분은 분리과세는 어디다 써놓으세요? 규제가 되지 않는 땅. 그래서 저율과 고율 두 가지 있습니다. 세율이 낮은 율 0.07, 0.2%짜리가 있고 고율은 4%짜리가 있죠. 왜 얘는 4%냐?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잖아요. 사치성은 당연히 더 높은 세를 매기겠죠. 네. 그래서 분리과세에는 뭐 농지 같은 거나 목장 용지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합산은 영업용 토지죠. 얘는 규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떻게 규제하겠다고요? 누진세율로. 그래서 별도합산은 0.2에서 0.4%의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영업용 토지 써놓으세요. 영업용 토지. 그 다음에 종합합산은 비사업용 토지.
비삼용 토지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은 비삼용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토지의 구분까지 했고요. 토지의 구분에서 분리과세가 무슨 토지고 별도 합산, 종합산이 왜 필요한 건지 이런 용어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용어에 주목하자고 그랬죠. 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어가 중요합니다. 용어.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비과세부터 출발해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